앞 시간에 계산 문제가 좀 재밌었나요? 점점 재밌어지네.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은 분위기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버려요, 이걸? 절대 안 됩니다. 계산 문제도 버리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시간 다가오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이거는 해야 되는 계산 문제. 지금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어려운데 나중에는 암산으로 풀어요. 진짜. 나중에 암산으로 푸는 거예요. 이 문제가 처음부터 암산이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지식을 다 이렇게 적겠죠. 근데 이게 이 문제를 서너 문제만 풀잖아요. 내가 안 시켜도 스스로 암산하고 있어. 진짜. 문제 보는 순간 식도 안 쪄요. 축축 하면서 답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산을 풀어야 됩니다. 자, 5개 정도 돼. 5개. 예. 자, 그 다음에 214쪽부터 이제 정책 파트인데요. 이 정책 파트가 조금 좀 애매한 게 어떤 게 애매하냐면, 이게 이 정책 파트에서 우리 과정을 넘어가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근데 우리 과정을 넘어가면 주로 어떤 게 나오냐? 공법이나 세법 문제가 좀 나와요. 특히 작년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법이나 세법이 나오면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공법, 세법의 기초적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 내용이 아니니까 3설로 미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론에서 주 물어보는 내용,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건너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신나게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219쪽으로 넘어갑니다. 219쪽에 펼쳐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 차례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공부는 교재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교재가 여러분이 보고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제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면 교재 내용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데, 제 말이 납득이 안 되면 교재를 봐도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해가 되어야 교재가 빠집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첫째, 요 시장 실패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시장 실패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왜, 공, 불, 비. 한번 해볼까요? 외공불비. 뭐 외래어 같다, 그죠? 근데 하나씩 보면 쉬워요. 외라는 거는 뭐냐면은 외부 효과를 말해요. 그리고 공하면은 공공재를 말합니다. 뒤에 바닥에 있으니까 나중에 밑줄 그어드릴게요. 불은 불안전 경쟁시장을 말합니다. 비는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4가지인데 5가지로 되기도 합니다. 이 4가지가 정보,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공, 불, 비 이렇게 암기하는데, 왜 이걸 제가 암기하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문제가 쉽게 나오잖아요. 쉽게 나오면 다음 중 시장 실패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와요.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건데, 외부 효과는 좀 이따 보고요. 이 시장 실패가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건데, 이 시장 실패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시장 경제 체제, 북한 이런 동네 말고 우리나라 같은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해요. 시장이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시장에서 필요로 해요. 필요라는 게 뭐냐? 수요겠죠. 필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급자가 사람들이 필요라는 걸 만들어내야 자기 마진이 높아지겠죠? 수요가 있으면 다시 뭐가 있겠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실패라는 건 이게 원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요자는 원하는데 공급이 안 돼요. 반대로 수요자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공급이 많이 돼요. 즉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지 않는 상황, 이런 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그런 게 없이 잘 될 것 같은데, 이 단어를 할 때마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같은 시장 경제 체제는 굉장히 우수한 체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런 러시아, 중국은 좀 특이하지만 이런 체계들은 계획 경제와 좀 다른 시장의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이 높은 분명히 효율적인 제도가 맞아요. 그런데 100점이냐 완벽하냐, 인간이 만든 것이 완벽한 건 없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매점매석이 가능해요. 즉 대자본이 독점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대자본이 독점적으로 뭔가 자아가고 있으면 이 대자본에 의해서 시장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대자본에 의해서. 그러면 이 대자본이, 그게 불안정 경제를 말하겠죠?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은 가격을 오르고 내일 지방들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거 필요한데.
사야 되는데. 근데 그걸 전부 다 그 기업이 독점하고 있네? 그러면 가격을 자기가 올리고 낮추고 자기 맘대로 해요. 이 피해가 고스란히 들어온다. 이런 게 시장 실패라는 이야기예요. 가만 냅둬야 되나, 이런 걸. 가만 냅둬야 되느냐. 이럴 때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공정 행위를 막는 법안, 다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그만 왔던 시장 실패가 줄어든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과의 관계예요. 그런 것들을 배워 나올 건데, 요거 말할 때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공공재.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입니다. 그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그 휴대폰을 썼다, 구입했다, 여러 번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잠금해 놓으면 가족도 낼 폰을 쓰지 못하잖아. 잠금해 놓으면 저희 많이면 잠금을 해 놓던데 저는 잠금을 안 해놔요. 그래서 그냥 잠금할 귀찮으니까 풀기가 딱히 숨길 것도 없으니까. 애인이 생기면 잠금할 거예요. 여하튼 지금 없으니까 애인이 있으면 할 거예요. 여하튼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것들도 내 거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요. 예를 들어 도로, 그 다음에 또는 그 공용 화장실,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비경합과 비배제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비배제성입니다. 이거는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재화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를 해요. 그런데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대가를 낸 놈이든 안 낸 놈이든 다 쓰면서 다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 대가를 안 내도 이걸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왜 배제가 안 되느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도로 또는 가로등, 이런 것들이에요. 가로등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가로등은 선생님, 가로등 같은 거 공짜잖아요. 국가가 해주니까. 세상에 공짜 어디 있냐고.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가 없다는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용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가로등이 민간 기업이 가로등을 이렇게 쭉 설치했다고 봅시다. 왜? 가로등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가로등을 필요로 합니다.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을 만들어서 가로등을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이 공급한 이유는 뭐죠? 안동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소리가 없기. 자, 계속 경제 원론에 입각한다 그랬죠. 이 공급업자는 수요 필요로 한 사람에게 가로등을 제공하고 이거에 관한 대가를 받을 거예요. 왜? 기업이니까, 이윤주가 목적이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받을 건데 처음에는 가로등 사용한 사람만 지나가게 하겠죠. 그런데 가로등 밑에다 가로등에다 계속 보안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로등 사용료를 입금한 사람에게만 사용을 허가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가로등 이 사용료를 낸 사람만 지나다니겠죠. 점점 돈 안 내는 사람이 살짝 지나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 전파 같은 거 TV 수신료 안 내고 안테나 돌려가서 어릴 때지만 그런 거 똑같은 이치예요. 이거 불특정 다수를 쏘거든. 물론 정확하게는 수신료 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뭔가 재주 있는 사람을 살짝 뽑아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돈 안 낸 사람이 쓰는데 막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뭐냐? 점점 돈 안 낸 사람이 계속 쓰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무임승차라고 말합니다. 공공재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는 있는데 공급자가 이걸 아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공급을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죠. 왜? 기껏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돈을 벌어야지 가로 설치해 놨는데 사람들이 살짝 몰래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무임승차. 돈 안 내고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 수익을 대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걸 아는데 바보 한 다음에 공급하겠냐고 안 하죠. 그래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뛰어듭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느냐? 건설업자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요. 야, 내가 보조금 줄게, 네가 만들어라. 또는 정부가 직접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장기구에 맡겨놓으면 공공기관은 죽다 깨나도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 개입이 없으면 당연하게 왜? 마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 이런 겁니다. 자, 불안정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정 경제 우리 저번 주 배운 거 기억하시죠? 완전 경쟁, 불안정 경제. 불안정 경제가 뭘 유발하느냐 하면은 독과점을 유발합니다. 즉 불안정은 완전 경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불안정은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특히 공급자가 소수예요. 공급자가 독과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장 지배력 장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상을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전화기를 다 쓰고 있다 그죠? 대부분 휴대전화를 쓰는데 휴대전화에 통신사가 우리나라 3개잖아요. 그러니까 과점이죠. 담배는 독점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독과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담배도 한 4년인가 오전에 담배값이 2배 뛰었잖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많이 올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오는 사람은 이 욕이 전부 다 막 세금 올라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 지금은 아무 소리 없이 다 그냥 그 2배 오른 걸 사서 피고 있는 거죠. 네, 독과점이니까. 불안정 경제라는 거. 이걸 막을 방법이다.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통신회사 세 군데에서 딱 담합해서 기본 요금을 올려버려요. 우리가 이걸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저희 쓰려면 해야 되는데 세 군데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개입한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담합 행위를 막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마. 기본 요금 인하.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항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면이 있냐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규모가 크잖아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규모가 크면 일단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은 일단 들어오는 재료를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대량 구매를 하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자동화나 대량 설비를 하게 되면 원가를 낮춰요. 규모를 키우면 원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자꾸 공장을 짓고 규모를 키우는 이유는 이게 규모의 경제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규모 클수록 그만큼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를 좀 더 키우겠죠. 좀 대기업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울수록 유리하다. 즉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은 원가가 100원인데 대기업은 원가를 80원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뭐 생각하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는데 아주 우리 100년, 200년 전에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옷도 전부 다 사람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들었죠. 배틀에서.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옷감이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잖아. 그 저렴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서 원가 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모든 물건이 다 귀하고 비쌌어.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나라 같으면 저도 이제 한번 유럽을 한번 가보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애껏 물건이 다 기종을 걔네들 좀 많이 가져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이 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걔네 같으면 수제, 손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건의 귀함 이런 것도 많이 느끼는 면이 있어요. 그 느낌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다 보면 대량 생산에서 원가 절감이 나누어지니까 자 시장 지배력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걸 100원에 팔아요. 이는 원가가 100원인데 그럼 중소기업이 어떻게 될까? 다 넘어지겠죠. 이걸 이래놓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100원에 팔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왜? 독점이 됐으니까. 즉 규모의 경제는 자연적인 독과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이걸 방치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도 지금 지역 상권, 이런 중소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이 한 달에 2번 휴무, 정부가 규제합니다. 이런 거. 정부 이렇게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실제로 이 대형마트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쉴 때 한스마트, 편의점 이거 그다음에 또 아니면 우리 그 재래시장의 매출이 배 이상 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개입,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있어주게 된다는 뿐만 아니라 좀 대형 파리바게트 같은 대형 빵집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빵집, 그렇잖아요. 지방에 있는 조그만 빵집, 이런 빵집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게 소개팅 미팅이라 그래야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교복 입고 미팅을 한번 해봤어요. 교복 입을 때. 그땐 교복 입고 미팅 했습니다. 우리 교복 시대인데 대부분 딱 인상 보니까. 아닌 사람 한두 명 보이면 대부분 교복 시대잖아요. 교복 입고 미팅을 해봤죠.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빵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지금은 저도 안 먹습니다. 그거. 뭔지 아시죠? 흰색인데 안에 이렇게 파지 들어있는데 위에 또 파지를 또 뿌려줘요. 빵집 이름도 촌발란입니다. 수복빵집이에요. 왠지 복이 올 것 같은 느낌. 그 빵집인데 그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은 게 처음 먹어본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 이런 동네 빵집들 옛날에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요즘 대부분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뭐 프랜차이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가만 냅두면 점점 작은 자영업에 관계되는 빵집이 없어지겠죠. 그럼 대기업에서 시장이 장악돼 버린다라는 얘기는 물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건 거리 제한 이런 것들을 주면서 담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거리를 제한 주면서 이런 규모의 경제에 대한 중소기업을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펼친다. 이게 정부의 개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게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정보가 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의 정보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정보라는 걸 기술력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고차를 살 때 우리가 가면 중고차 쏘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를 잘 아는 사람은 안 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몇 가지만 확인하면 이 차가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된 차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 밟으면 가고 밟으면 서잖아. 그 말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즉 기술을 있냐, 정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비대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물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정보를 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정보를 은닉합니다. 속인다기보다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장사가 이 물건에 흠이 있는 걸 알아. 그런데 말한다 안 한다? 잘 안 하잖아. 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다 보니까 그게 좀 나쁜 행위다. 그걸 우리 뭐라 하느냐면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합니다. 해이? 드라마 주인공 이름인데? 남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새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드라마를 우리 집사보다 더 많이 봐요. 요새.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여튼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이거는 뭐죠?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라는 거죠. 네가 정보를 은닉해서 나쁜 짓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뭐냐? 정보 부족에 따른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니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외관은 이 자동차 둘이 외관은 비슷해요. 외관은. 그런데 가격도 비슷합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인데 2천만 원, 얘는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얘는 작년에 침수됐던 차예요. 아, 침수 너무 심하네. 얘는 엔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콜이 몇 번 받았던 차예요. 다시 리콜 낼지도 그 엔진 문제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마시겠죠? 이 둘을 중고상이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연식도 비슷하고 키로수도 비슷하고 외관도 비슷해. 뭘 사죠? 왜 이걸 선택하죠?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은, 딜러상은, 자동차 중고업자는 설명을 잘 안 하죠. 이 차가 작년에 침수됐다든지 엔진이 2번 다 먹었다든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있다. 물론 이게 그 법상으로 이 사람의 처벌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고 여하튼 나쁜 놈이잖아. 그런데 누구라도 정보를 은닉해서 이런 마진을 누리고 싶어요. 요거보다 이 차가 더 마진이 크거든. 그럼 정보를 은닉할수록 자기 마진이 커지잖아요. 그럼 정보 은닉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걸 가만히 방치해야 되냐고.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는데 정부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침수됐던 중고차 이력제, 즉 이 차가 침수됐다 안 됐다 명기해라. 또는 엔진에 대한 키가 있다 없다 명기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이 자동차 딜러에게 몇 개월 준다든지 몇 개월 안에 한 달 안에 하자가 있으면 이 구입한 사람 말고 판매자에게 이 하자책에 물을 수 있다든지 그런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면은 보통 나타나는 대부분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결로예요, 결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결로 또는 벽면 갈라짐.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공간이 좀 뜨잖아요. 타일하고. 그러면 온도 차이가 심한 겨울에서 여름으로 봄쯤 되면 이게 좀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공사를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이런 문제 또는 결로. 이런 것들은 내가 살 때는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살 때는 전혀 문제 없어. 그런데 사고 나서 6개월 지니까 화장실이 쩍쩍 갈라져.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결로가 생겨가지고 계속 그 습기 때문에 뭔가 색깔이 변하고 그래요. 그렇게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년, 2년 동안에 하자 보수 기간을 주는 거죠. 1년, 2년 사이에 만약에 이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판매자 책임이다 라고 법으로 명기해 놓죠. 이렇게 정부가 시장 개입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라는 거죠. 시장은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지만 이것들도 문제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단점이 요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부가 이 시장 실패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문제만 개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시장 실패를 통해서 개입하는 건데요. 요거 문제 아닌 다른 문제를 통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기능이에요. 정치라고 좀 말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복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상상을 할 건데 남자분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여자분도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두 분 모두 가난한 분이에요. 가난한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분은 5명이에요. 이 7명이 방 하나에 잡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잤는데, 그죠? 요즘은 다 개인적으로 방에 자잖아요. 예전에는 한 집안 쭉 대부분 같이 잤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옆에 형이 몸을 뒤척이면 내 이불이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마시겠죠. 방충이 뭐라 그러죠? 방안이 잘 안 돼가지고 입을 딱 덮으면 몸은 좀 따뜻해. 등은 더워 죽겠어요. 뜨거워. 왜? 바닥이 따뜻하니까 따뜻하시니까 그죠? 근데 코에는 뭐죠? 찬바람이 막 들어오잖아. 에이, 다 해봤을걸? 그죠? 그래서 이걸 쏙 올라가서 입을 당기면 발이 나오잖아.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옆에 형이 입을 당기면 형제가 3명이 같이 왔잖아요. 어머님 4명이 연락 나란히 같이 왔거든요. 아버님은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어머님 1, 2, 3 이렇게 3명이 나란히 잘 잡니다. 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에게서 뒤쪽이잖아. 가운데서 좀 낫다. 여기서 막 입을 당기면 여기 이불이 없어. 옛날에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이 그래. 이 방이 하나인데도 자녀를 5명이나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여하튼 나름의 도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가구가 애들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문제는 있는데 주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지만 이 가족은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겠죠. 소득이 안 되니까. 이럴 때 가만 방치해야 되느냐? 정부가 도와준다. 이런 집안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세금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준다든지 전세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기타 정부 안에면 대출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주거 문제가 나아질 수가 없겠죠. 이런 게 정부가 사회, 복지, 이런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 시장 개입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거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도 있고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지금 한 게 뭐냐? 한마디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요거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재 219쪽에 있습니다. 219쪽 볼게요. 가로 2번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사회적 목표 달성 정치적 기능 밑줄. 그게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장 실패 수정 경제적 기능 밑줄. 그게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는 이런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실패를 배우게 될 겁니다. 220쪽에 가시면 외부 효과는 따로 공부할 겁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20쪽에 가시면 3번 중간에 있죠. 시장 실패 원인과 정부 정책 밑줄. 가로 1번 불안전 경쟁시장 밑줄. 그게 지금 요거죠. 불안전 경쟁시장 밑줄 하시고 읽어보시면 제가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략 읽어보시면 적개 생산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 나오는데 독과점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 즉 독점 기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그라미 1번 보면은 끝에 독점과 같은 불안전 이런 말이죠. 독점, 독과점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2번 규모의 경제 밑줄. 그러니까 이 불안전 경쟁에 규모 경제를 포함하기도 하고 따로 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규모의 경제 밑줄 요걸 말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는 가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자연 독점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연 독점. 규모가 큰 기업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시장 그렇게 재편된다 이 말이죠. 자연적인 독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안전한 경쟁, 불공정 거래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 공공재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공재란 어떤 경제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에트의 공유를 재화 혹은 서비스로서 비경화가 비배제 특징을 갖는다 밑줄. 그래서 뭐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에 다른 거는 쭉 넘어가시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보면 비배제성 리언의 세 번째 줄은 무임승차 문제 보이십니까? 밑줄 무임승차 문제 밑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3번의 기억 밑줄입니다.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측정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거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숫자라고 정부가 개입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자,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과소 공급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개입한다 그랬죠. 이게 시험에 과대 공급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대부분. 자, 넘어가시고 222쪽에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 하는 게 있다. 그죠? 요거죠. 정보의 비대칭 요걸 말하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 밑줄 것이고 2번의 기억, 역선택 밑줄. 니은 도덕적 해이 밑줄.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외부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할게요. 외부 효과의 내용을 좀 다루게. 시장 개입이 어디 있지? 뒤에 있나? 아, 뒤에 있네. 자, 이제 시장 개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배웠고 이 외부 효과는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외부 효과는 이 단독 문제로서 얘 자체로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외부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교재를 정리해 드릴 건데 외부 효과라는 것은 뭐냐? 자, 222쪽에 봅니다. 거기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란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를 지칭하며 부의 효과는 반대다. 좀 어렵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부 효과는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데 비에 또는 이익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 의도성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 기호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나 대가 지불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 어려우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 건데요. 요 교재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요약만 볼 겁니다. 몇 초이냐? 226쪽 요걸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너무 복잡해요. 그런 것들 간단하게. 자, 226쪽에 요약을 볼 건데 이게 외부 효과를 지금 두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얘는 안 좋은 거겠죠?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에 긍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죠. 여러분 마을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들어왔어.
어린이 도서관 같은. 그러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도서관 가기 좋겠잖아. 편하잖아요. 그죠? 차 몰고 그냥 바로 걸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 도서관. 또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정거장,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거장, 교통시설 또는 주변에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전부 다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게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요게 전부 다 정의 외국가입니다. 우리 동네에 좋은 효과를 준 거예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안 좋은 거. 이거 뭐냐? 부정의 메시지. 여러분 동네에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 들어온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웃에 예를 들어서 또 뭐라 그러죠? 자동차 폐차장이 들어온대. 얼마나 시끄럽겠어. 차 때리 부수는 소리 나올 건데. 그 다음에 환경 물질을 굉장히 많이 포착하는 환경 오염, 즉 인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물질을 배출하는 환경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 예를 들어서 화학 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 다 떨어지겠죠. 그죠? 폐차장이 들어오고 쓰레기 아침에 들어오고 안 좋아집니다. 이게 부유 외국간.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째, 의도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했죠. 아니, 여기에 과장장이 너희 마을 주민을 죽이려고 들어왔을까요? 그냥 안동 지역에 하여튼 화장장이 있어야 되잖아. 필요는 하잖아요. 쓰레기 아침 필요하잖아. 하필이면 여기 들어온 거야. 즉, 여러 후보를 물색했어. 근데 가정이 나은 거라. 그래서 요게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의도성이 없어요. 마찬가지. 정부에서 또는 공공재에서 이것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또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삼성이 자기 그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조 중에 딱 두 군데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데 최첨단 시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삼성이 너희만 좋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자체 중에서 하필이면 들어온 거예요. 의도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도서관에 관한 모든 건축 비용 삼성이 부담하겠죠?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요. 우리 공사비 부담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우리 이익 보잖아. 비용 부담 없이 이익을 보잖아요. 그게 정의 외국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이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받는데도 보상을 못 받아. 그러면서도 피해는 받죠. 이게 부의 외부다라는 겁니다. 즉 의도성도 없고 시장기후 통하지 않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것들을 외부 효과. 쉽게 말하면 그냥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걸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말하는데, 자, 정의 외부는 교재하고 같이 볼 건데요. 이렇게 이 사적 이걸 반대로 해놨네. 그래야 좀 헷갈리는데. 자, 여기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여기는 좋은 효과. 여기도 여기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요거는 안 좋은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배보다 마을 주민 전체가 좋아지죠.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적 편익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요. 이 말은 이 도서관이 들어왔다. 삼성에서 지어가지고 도서관 때문에 마을 주민 전체는 집값이 올라가는 좋은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측면에서 볼 때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자, 얘가 어떤 개념인지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얘가 뭐냐면은 사회적 한계 편익인데 한계 빼도 됩니다. 사회적 편익이 크고 사적 비용이 크다라는 느낌. 큰 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큰 거. 짠 거로 외우지 마세요. 큰 것만. 어떤 느낌이냐? 요 도서관은 누구 돈으로 지었다? 개인 기업의 돈으로. 사적 비용. 그리고 이익은 누가 보느냐? 마을 주민 전체 이익을 보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 기업의 비용 지출로 마을 주민 전체가 좋아졌다. 느낌? 요게 여기서 말하는 정의 외부입니다. 자, 이제 반대 개념 볼게요. 요걸 제가 똑같이 적을게요. 똑같이. 사회적 편익. 이렇게 적고요. 요것도 똑같이. 사적 편익. 밑에 똑같이 적 겁니다. 사회적 비용. 똑같이 사적 비용. 이렇게 적었을 때 얘는 어떻게 해요? 요거 정 반대로 됩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마을 주민은 이
환경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때문에, 폐타의 공장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폐암 환자도 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커요. 마을 전체가 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득은 누가 먹어줘? 공장이 다 먹죠. 사적 편익이 크다. 어떤 느낌이냐? 이 공장 하나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마을 주민 전체 피해를 본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걸 시험에 잘 나고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면 안 돼.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런 느낌. 이거 정의 외부는 마을 주민 전체가 좋아졌죠? 사적 편익이 커요. 부의 외부는 마을이 안 좋아졌죠? 다시. 정의 외부는 마을 전체 좋아졌죠? 사회적 편익이 커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는 마을 전체 안 좋아졌죠? 사회적 비용이 커요. 사적은 반대예요. 됐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요 내용은, 얘는 원하는 대로 잘 들어오지 않아요. 공급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도서관을 삼성이 막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막 7,000개 있는데 그거 다 도서관 지어줄 거냐고. 그 돈 들여서 누가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항상 뭐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과소 공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얘는 우리말이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자꾸 들어요. 그래서 가만 냅두면 자꾸 들어오는 과대 공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는 과소 공급에서 시장 실패 원인이 되고, 부의 외부는 과대 공급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얘는 과소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 지자체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지원, 이걸 뭐냐, 장려 정책을 펼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뭐라 그러죠? 아까 말 삼성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두 군데 시군을 선정해서 도서관을 짓는다 그랬죠. 그러면 안동에 있는 관계자가 삼성에 막 접촉을 해요. 우리가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운영비도 지원할 테니까 제발 우동네 지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장려정책이에요. 걔들이 과소공급이니까 우리 쪽으로 땡기기 위해서 장려정책을 펼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또 있는 게 막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요. 이 마을에 가까이 공장이 들어서려면 환경물질을 배출하는 억제 시설을 설치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됩니다. 또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해라, 이렇게 정부가 규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다음에 이제 알 게 뭐냐, 이제 보도록 하죠. 이 마을은 좋아졌대요, 안 좋아졌대요? 좋아졌죠. 집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동네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 증가, 집값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요. 수요 감소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제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규제를 한다는 말은 이 생산시설에 대한 규제가 되는 거죠. 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시설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라. 규제했단 말이죠. 그러면 생산의 위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규제하기는.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요게 좀 얘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요게 어떤 개념이냐를 먼저 이해하시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공업을 갓 시작했을 때, 그때 저희 지역은 창원이 가까운 지역이니까 창원에 가면은 한 30년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빨래를 널어놓잖아요. 아침에 널어놓으면 저녁에 빨래가 좀 까맣게 변해 있대. 모든 공장 인근에서 모든 배기물질이 공장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고객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대요. 왜냐? 이런 시설 설치하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공업을 막 갓 시작할 때는 원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가를 낮추겠죠. 그래서 그때는 저렴하게 생산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환경이 둘째 문제였던 거라. 막 생산은 그게 문제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없었어요. 생산비가 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 생산비가 높죠. 인건비도 있지만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베트남이나 중국보다는 환경물질 배출하는 억제를 해요.
그게 생산비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급감소에서 공급감소는 위, 아래 여기 되니까 생산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요. 그래서 얘를 딱 암기하셔야 하는데 어떤 걸 암기해 놓으셔야 되느냐? 지금 제가 말한 요거 여기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꼭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재 어디 있느냐 하면은 226쪽에 있습니다. 226쪽에 자 정의 외부 효과 편익해 봅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한 겁니다. 그 밑에 오른쪽에 사적 한계 비용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입니다. 제가 한 거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결과 봅니다. 과소 생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적게 생산되면 요거 밑줄. 적게 생산되면 그게 과소 공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비님비는 읽어보시면 아니까 넘어갈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사실은 공부한 것들이니까 밑에 여백에다가 수요 증가를 좀 적어주세요. 밑에 여백이 빠져 있으니까 이게 우리 앞에 바닥에 그래프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그래프를 설명 안 할 거니까 그래프까지 설명 우리 집에 못 가요. 수요 증가 적어 놓으시면 되고. 자 이제 부의 외부 효과 봅니다. 자, 얘는 뭘 보느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사적 한계 편익 동그라미, 밑에 사회적 한계 비용 동그라미. 쉽게 말해서 서랑 똑같이 표시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똑같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결과에 많이 생산된 밑줄. 이건 정부가 가만 냅두고 규제하지 않으면 공장이 주택가에 막 들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적느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뭐냐 규제, 화살표하고 공급감소 여백에 좀 적어주세요. 이게 발생하면 부의별 발생하면 수요 문제지만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제가 표시한 이렇게만 딱 표시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기출은 제가 말한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잘 나와요. 아시죠? 자 이걸 암기하는 방법 다시. 얘는 자체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체적으로. 정의 외부는 마을 주민 전체 좋아졌죠. 사회적 편익이 커요. 사적 반대. 부의 외부는 사회적 마을이 전체 안 좋아졌죠. 사회적 비용이 커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 외부는 주택값이 올라가는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요. 부의 외부는 수요 감소지만 규제하면 공급 감소로 이어져요. 자, 그 부분만 암기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좀 신나게 넘어갈 겁니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230쪽으로 넘어갑니다. 힘들죠?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힘을 내시라고. 자, 우리 지금 한 거 뭐죠? 지금 한 거 뭐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라는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게 우리 교재 230쪽에 봅니다. 정부는 개입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개입이 있어요. 두 번째, 간접 개입이 있고요. 세 번째, 이용 규제를 통해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금방 저소득층이 주택이 부족하다는 정치 문제가 있어요. 요 정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때 직접 개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정부 직접 지어요. 정부 직접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 사람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럼 정부의 직접 개입이 돼요. 간접 개입은 뭐냐? 직접 개입은 정부의 너무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줍니다. 즉 시장 경제가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부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안동 지역에 이런 무주택자가 많아. 세입자가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이 없어. 이럴 때 정부가 직접 지을 수도 있어요. 직접 짓는 게 뭐죠? 우리 보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주택들 대부분 정부가 직접 짓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고 LH가 직접 지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이 간접 개입은 뭐냐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어요. 그래서 민간 건설업자에 정부가 요구를 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분양주택에다가 임대주택을 100가구 만들면 니인데 보조금 10억 줄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민간기업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네? 그렇게 하는 게 보조금을 주는 간접 개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 이용규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법, 제도, 정책 또는 도조례, 시도조례 또는 대통령령 또는 국토부령으로 명기를 해놓는 거야. 정부가 불하는 토지에 10%는 임대를 지어라. 그럼 내가 민간건설업자인데 여기에 토지를 정부 불화받는 토지를 매입해서 이 분양주택을 짓는 민간건설업자예요. 분양주택을 짓고 싶지만 딱 규제가 있는 거죠. 조례에서 뭐 10%는 공공을 지어라. 저속지를 위한. 그러면 지을 수밖에 없겠네. 그게 이용규제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요런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곧 뭐가 되느냐면 정책입니다. 정부가 주택 문제 개입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토지 문제 개입할 수도 있고, 정부가 세금 문제 개입할 수도 있겠죠. 그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곧 정책이다 라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하느냐 이런 거죠. 직접 개입은 직접 뛰어드는 거고, 간접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정부의 직접 개입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느냐? 우리 저번 배운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볼 때 우리 경제에서 많이 했죠. 요런 거 무슨 곡선이죠? 수요. 요런 뭐죠? 그때 요쪽에 제가 뭘 적은 게 있잖아요. 뭘 적었죠? P. 가격을 적었죠. 요쪽에 뭘 적었죠? Q. 양을 적었죠. 즉 가격과 양을 뛰어드는 규제하면 이게 직접 개입입니다. 즉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가격을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대표적인 규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양을 통제한다는 말은 수요라든지 공급을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공공임대주택, 아까 말한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죠. 공공개발 이런 것들, 즉 뭐 직접 개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수요법에 따라드는 게 뭐냐? 공영 또는 공공 이런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이 수요법으로 뛰어든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직접 개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접 개입은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간접 개입인데 보조금 그리고 부담금. 정부가 장려하고 싶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마 하고 싶을 때는 부담금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너무 개발이 과잉돼서 개발하지마 할 때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이라든지 금융 이렇게 뛰어듭니다. 즉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많이 활발해서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네? 규제하고 싶어. 그러면 부동산 가격 세금을 높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대출 안 되게 쪼아버려요.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 규제하는 게 간접 개입입니다. 따라합니다. 보조금, 부담금, 조세, 금융. 다시 보조금, 부담금, 조세, 금융.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용 규제는 뭐냐? 정부가 이용 규제로 뛰어든 즉 뭐냐? 정부가 인허가 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인허가를 통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겁니다. 인허가를 여기에 만약에 장려하고 싶어. 인허가를 느슨하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규제하고 싶어. 인허가를 빡빡하게 하면 되겠죠. 인허가, 건축규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꼭 두 개를 외워놔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역 지구제라는 거와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라는 이 둘이 왜 헷갈리느냐 하면은 얘 둘이 그 느낌이 여기 같은 느낌이야. 공법에서 공부할 때 그래요. 이 둘이 헷갈리기 때문에 요 둘은 따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교재 어디 있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재 230쪽입니다. 직접 개입이다, 그죠? 이거는 뭘 봐야 되느냐? 니은의 수단을 봅니다. 밑줄, 도시재개발, 토지은행, 환지, 공영개발, 선매, 공공임대, 공공투자,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그리고 가격통제, 밑줄. 가격통제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종류를 알아서 해야 됩니까? 섞어놓고 직접 간접을 물어봐요. 근데 약간 공통점이 좀 있었죠. 공법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간접 개입 밑줄 니은해 봅니다. 조세, 부담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조금. 금융이 있을 건데? 그 첫 번째 끝에 금융. 조세, 부담금 끝에 금융, 보조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간접인데, 오른쪽에는 거래신고제, 가액공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간접개별 영역에 크게 포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거래를 못 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를 보면서 불안감이 좀 줄어들겠죠. 거래에 대한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간접개입 범위에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토지이용 규제는 대표수 안에 지역지구제, 토지이용 계획, 도시계획, 그 다음에 뭐 지구 단위 계획, 건축 규제, 대리경자, 인허가, 개발권 미줄 것이고 딱 두 개. 지역 지구제하고 개발권 양도제 동그라미. 지역 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 동그라미. 느낌 아시겠죠? 자,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오른쪽 예제같이 시험에 나와요. 섞어놓고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 대부분은 이걸 구분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먼저 간접을 외워요. 4개를. 요 간접을 외우래요. 그 다음에 이용규제에서는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 확인하고 외우지만 나머지 직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거는 섞어놓고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요런 것들이 기출의 대부분이다. 시험 문제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31회 때 나왔던 문제가 나와 있죠. 요런 걸 집에서 살살 풀어보면 되겠죠. 요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정책 파트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통 오늘 한 거에서 거의 2문제가 나와요. 이 1시간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와요. 요 3군데에서 일반적으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봐놓도록 하는데 요 단순히라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야기해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였죠.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이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개입할 땐 요런 방법으로 개입한다. 요런 것들에서 쭉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다음 주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뛰어든다 그랬죠. 지역재고제가 뭔지 궁금하죠? 다음 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런 직접 간접 보조금이나 공공임대주택 또는 정부가 임대주택 보조금 이런 것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즉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부가 시장에 뛰어드는 정책이라 하는데 정부가 토지 문제로 뛰어들거나 주택 문제로 뛰어드는 사례가 있겠죠. 이런 정부의 정책, 개입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대부분 배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가볍게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 복습하시고 다음 주는 개론 금요일이라 그랬죠. 금요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